같은 회사 정문에서 같은 시각에 퇴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입사 동기이고 맡은 일도 비슷했고 월급 명세서에 찍힌 숫자도 거의 같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한 사람은 여전히 원룸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현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차이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대개는 연봉을 떠올립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모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두 사람이 10년 동안 손에 쥔 돈의 총액은 놀랄 만큼 비슷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통장을 떠난 뒤 어디로 갔는가였습니다. 한 사람의 돈은 쓰이고 사라졌고 다른 한 사람의 돈은 무언가를 사서 남았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는지, 왜 그것이 10년 동안 조용히 재산의 크기를 갈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갈림길은 아주 평범한 아침에 시작됩니다. 월급날 휴대폰에 급여 입금 알림이 뜨고 손끝으로 그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같은 창밖에서는 새 아파트 공사장의 크레인이 천천히 돌아갑니다. 이 두 장면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버는 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몸과 시간을 써서 받는 돈, 즉 월급입니다. 이것을 근로소득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자는 동안에도 내가 가진 것이 대신 벌어다주는 돈입니다. 집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 주식으로 받는 배당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자본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내가 멈추면 같이 멈추지만 자본소득은 내가 멈춰도 계속 돕니다. 그리고 이 자본소득을 낳는 미천의 크기를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 전부에서 갚을 빚을 뺀 진짜 내 몫이죠. 여기서 하나 더, 월급이 3% 올라도 장바구니 물가가 5% 오르면 실제로 살 수 있는 양은 줄어듭니다. 이 실제로 살 수 있는 힘이 실질 구매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의 순자산은 저절로 불어나고 어떤 사람의 순자산은 늘 제자리일까요? 지하철역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에스컬레이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한 사람은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숨차게 뛰어 올라갑니다. 열심히 뛰어도 바닥이 계속 내려오니 잠깐 멈추면 도로 아래로 밀려납니다. 옆 사람은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위로 올라갑니다. 자산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 올라가는 바닥 위에 올라서는 일입니다. 그 바닥을 움직이는 힘이 복리입니다. 복리는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입니다. 100만 원을 연 7%로 굴리면 첫 해에는 7만 원이 붙지만 다음 해에는 107만 원 전체의 7%가 붙습니다. 눈덩이를 굴릴수록 표면이 넓어져 더 많은 눈이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몇 바퀴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눈덩이의 크기 차이는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이 올라가는 바닥의 속도가 유난히 빨라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이 세계를 덮친 2020년 전후입니다.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중앙은행 건물에서 각국은 금리를 0에 가깝게 내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이것을 유동성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현금의 양을 대폭 늘린 겁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싸집니다. 예금에 넣어봐야 이자가 거의 없으니 그 돈은 집과 주식으로 몰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풀린 돈은 임금부터 올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월급을 올리려면 실적과 협상이 필요하지만 집값과 주가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난 그날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새 매물 종이가 빠르게 붙는 동안 월급 명세서의 숫자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오늘의 격차는 이 시차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넘기듯 새 장면을 겹쳐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1980년대 말 도쿄입니다. 땅값과 주가가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였고 거리는 들뜬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자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긴 침체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1997년 한국입니다. 외환위기가 닥치자 상가 셔터는 줄줄이 내려갔고 빚을 크게 지고 자산을 산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2009년 이후 뉴욕입니다. 금융위기의 공포가 거치자 증권가 골목에는 다시 사람이 몰렸고 그 시기를 버틴 자산은 결국 이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 두 가지입니다. 자산 가격은 언제나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을 끝까지 견뎌낸 쪽은 감당할 수 있는 빚만 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격차를 만든 사람들은 대체 뭘 한 걸까요? 놀랍게도 화려한 매매 기법은 아닙니다. 식탁 위에 놓인 가계부와 자동이체 신청서, 그리고 몇 년째 손대지 않아 먼지가 앉은 통장, 이 세 가지가 답입니다. 첫째, 저축률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만 원을 남기면 저축률 10%, 60만 원을 남기면 20%입니다. 즉,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는지입니다. 둘째, 자동화입니다. 월급날 다음날 자동이체를 걸어두면 남은 돈으로 살게 됩니다. 의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저축을 대신합니다. 셋째, 오래 버티기입니다. 통장에 먼지가 앉았다는 건 중간에 꺼내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앞서 본 자동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는 끝까지 서 있는 사람만 위층에 데려다 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할 일은 단 하나, 자동이체 날짜를 월급날 바로 다음 날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습관의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갈라집니다. 한 집 창문에서는 배달 음식 포장을 정리하는 손이, 다른 집 창문에서는 리모델링 견적서를 든 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격차는 두 집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개념이 자산 효과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집이나 주식의 값이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통장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는데 지갑이 넉넉하게 느껴져 외식도 하고 인테리어도 바꿉니다. 바로 이게 자산 효과입니다. 반대로 오르지 않은 사람은 같은 커피값 인상에도 지갑을 닫습니다. 그래서 카페 계산대의 가격표가 오르고 대출 상담 창구 앞에는 줄이 생기고 사람들이 몰리는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도 갈립니다. 여러분이 체크할 점은 자산이 올랐다는 기분만으로 소비를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 햇살이 드는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급여 명세서 한 장, 그 위에 놓인 작은 저금통과 씨앗 한 줌, 창밖으로는 이제 막 출근길에 나서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오늘 정리할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월급은 씨앗이고 씨앗은 심어야 자랍니다. 손에 쥐고만 있으면 그냥 씨앗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행동은 하나입니다. 월급의 10%든 5%든 금액은 작아도 좋으니 오늘 자동이체를 하나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월급 300만 원의 5%면 15만 원 하루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한 날짜입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는 바닥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10년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통장을 열어 자동이체 하나를 만드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10년 뒤 여러분이 서 있을 현관을 바꿉니다.